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노래는요, 당신의 밤이라는 노래로, MBC에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 있잖아요. 예, MBC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힙합 가수들하고, 예, 힙합 가수들하고, 이제 무한도전의 멤버들이 한 사람씩 짝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공유한 다음에 그 노래를 이제 힙합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고 이 무도가, 내가 보기에 조금 실수했어. 이 노래를 제일 마지막에 했어야 돼. 당신의 밤이란 노래를 제일 마지막에 했어야, 좀 되지 않았나. 사실 이제 요 노래 다음 노래들도 나쁘지 않은 노래들이 있었는데, 이 노래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그 분위기를 잡아버리는 바람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노래들이 확 죽었지. 그리고 누구야.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무도 한번 다시 보세요. 나머지 노래들도 괜찮은데, 이 노래가 그냥 너무, 확실하게 잡아버려서, 노래 괜찮았던 것 같아. 하도 괜찮았고, 유재석 팀도 괜찮았어. 예, 유재석 팀도 괜찮았고, 하도 괜찮았고, 그 누구지? 양세형 노래도 괜찮았어. 그래서 제일 깼던 게 박명수하고 정준하. 이 정준하는 전혀 안 맞는 랩이었던 것 같고, 박명수는 이제 안타깝게도 뭐지? 박자를 놓쳤고, 근데 하여튼 뭐라 그러나, 멋있었어요. 다들 멋있었어. 음, 음. 독도리가 누구였더라? 독도 이야기도 멋있었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 무한도전에서, 이번 그 프로젝트가 멋있었어. 정말 좋았고요. 뭐라 그러나, 나는 이번 무한도전을 보면서, 이 무한도전 역사책에 남겠다. 무한도전이 역사책에 남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 예, 정말 우리의 마지막 촛불 때, 촛불 집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된 영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러나, 정말 멋있었다. 그 마지막 토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그때, 무한도전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구나. 네. 하여튼, 김태호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정말,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역사책에 남아야 될 사람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예, 자세한 내용은 내일 하기로 하고, 어, 오늘 뭐냐, 이거 왜 안 되지? 네. 자, 그러니까 어저께 박근혜의 위헌적인 간담회, 예, 어제 박근혜 위헌적인 간담회 때, 저 9시 반에 시작한다 그랬구나. 미안해요. 예. 그래요. 정말 죄송해요. 네, 제가 오늘 9시 반에 한다 그래갖고 지금 9시 반에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음. JTBC 토론회가, 예, 좀 섭외에 실패한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네, 어쩌면 손 사장이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 토론을 따로 할 건가 봐.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토론회는,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 먼저 치우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네, 안 됐어. 좀 중요한 인물이 와야 되는데, 네, 중요도 있는 인물이 와야 되는데, 음,
중요한 인물이 오지 않는 바람에 오늘 토론회는 조금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워낙 지금 뭐 문 대표나 박 시장이나 안 지사가 이게 좀 화려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일정이라 사실 이게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전원책하고 유시민이 나오는 토론회라면 사실 그 둘이 뭐 너무나 말빨로 이렇게 막 그 주도하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나온 사람들이 어떤 그 내용 있는 토론을 하긴 좀 힘든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하는 토론을 뭐하러 그 저기 손석희 사장이 진행했는지 잘 모르겠어. 음. 그게 이제 사실 좀 예능이잖아요. 뭐 그 전원책하고 유시민이 뭐 그렇게 내용 있는 토론을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자극적인 말로 지금 끌고 있는 프로인데 거기에다가 뭐 유승민하고 이재명이 뭐 내용이 뭐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는 좀 그 마이너들의 토론 같은 느낌? 음. 네, 미안해요. 빨리 시작했어요. 예. 아니, 오늘 나는 9시 반에 하기로 한 게, 나는 그 오늘 토론회를 9시 반 넘어서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오늘 그 9시 5분에 갑자기 JTBC 저기 뭐야, 손석희 뉴스가 끝나길래, 예, 그래서 9시 7분에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네. 예, 손석희 뉴스 끝나자마자, 손석희 뉴스 끝나자마자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예. 자, 오자마자 꿀잼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약속한 시간까지는 한 11분 정도가 남았는데, 약속한 시간은 한 11분 정도 남았는데, 중요한 주제가 이제 두 개잖아요. 저거 하기 전에 별로 안 중요한 얘기부터 할까요? 예. 박지만 비서, 박지만의 수행비서가 또 갑자기 죽었어요. 예. 이제 이 박지만의 수행비서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또 굉장히 또 막, 그, 다양한 소설들을 쓰고 있었잖아. 왜냐하면 이제 저기 뭐야,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사실 그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에서 약간 좀 이상한 점들이 좀 있었잖아. 그게 이제 더 먹은 측이 술을 덜 먹은 측을 찔러 죽이고, 자기가 목을 맸는데, 알코올 도수가 더 높은 쪽이 이제 목을 매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목을 매서 죽으려면 뭔가 이렇게 발 딛고 올라가야 되잖아. 뭐 나무 등거리라든가, 뭐 돌 위라든가, 이 딛고 올라가서 그렇게 뛰어내려, 이렇게 발로 차가지고 목이 매달려야 되는데, 저기 뭐야, 목 매달고 죽은 사람이 발 딛고 올라갈 데가 없었다며. 발 딛고 올라갈 사람이 없는 거. 그게 좀 문제였고, 그 당시에 주진우 기자가 2012년에 제기했던 문제가 몸에서 무슨 안정제 성분이 나온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나요? 그 당시 2012년에 저기 뭐야, 안정제 성분, 이번에 나왔어요? 난 이번에 저기 뭐야, 안정제 성분이 저기 몸에서 나온 거, 저기 뭐였니? 뭐였지? 시그널. 시그널이라는 영화에 보면,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의 그 장면에 나오잖아. 저기 뭐야, 박혜영의 형이, 자살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살한 형이 몸속에서 저기 뭐야,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그게 이제 시그널에 나왔던 부분인데, 2012년에 저기 뭐야,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 해당 인물들이 하여튼 이상한 약을 먹었어. 설사약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오고, 그게 좀 이상한 데다가, 무엇보다 이제, 한 사람은 키가 크고, 그러니까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야. 그 다음에 칼로 찔른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이제 박지만 박근영이 재산 문제로 막 싸우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박지만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박지만하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박근영 쪽으로 이제 유리한 증언을, 그러니까 박근영 남편을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잖아.
이제 박근영 남편이 무슨 이제 박지만이 자기를 청부 살해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호텔에서 빤스만 입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이제 그때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게 그 키 큰 사람이야. 칼에 찔려 죽은 사람. 근데 이 키 큰 사람이 자기가 박지만한테 그 뭐 지시를 받은 이 녹음 파일이 있다. 이러면서 그 박근영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단 말이야. 증인으로 나오기로 하고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였지.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기로 하고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그 살인사건으로 죽는 거야. 근데 키가 작은 그 형제가 이 사람을 쫄려 죽였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보다 이 사람한테 그 알코올 도수가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키도 작고 힘도 약한 사람이 술은 더 많이 먹은 상태에서 이 키 큰 사람을 찔러 죽였다는 거야.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이 키가 작은 사람이 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자기가 자살을 했는데 자살할 때 목을 매달고 올라가서 뛰어내린 공간이 없다. 발 디딤판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촌 살인 사건이 의혹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고 그냥 흐지부지 하고 넘어갔던 사건이란 말이야. 그죠?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증거도 좀 이상하고 그때 하여튼 미스테리 사건이었어. 근데 그 사건이 얼마 전에 나왔어. 그 사건이 얼마 전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박지만의 수행비서가 조사 대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지만의 그 수행비서도 그 사건 연루됐다. 그래가지고 그 소환 대상인가 무슨 조사 대상인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예, 그 이 사람이 저기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야. 그죠? 이 사람이 사건 연관된 사람이라면서 무슨 소환 대상이라고. 그죠? 예. 소환 대상이었어. 그러니까 아마 참고인이었는지 뭔지. 그래갖고 이제 그 소환 대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야. 근데 이제 부검을 했나요? 그 가족들이 그 수상하다. 가족들이 이 사람이 취재원이었구나. 이 사람이 취재원이었어. 그러니까 제보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가 정보를 넘긴 사람이었구만. 어, 어. 사망한 박지만 수행비서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원이었다. 2007년부터 11년에 박지만의 핵심 측근으로서 송사를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 12월 30일에 숨진 채 발견된 박지만의 수행비서 주 아무개가 지난 12월 17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지금 이제 오촌 살인 사건 진실편 취재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편을 연출한 배정훈 SBS PD는 오촌 살인사건 취재 과정에서 주 씨와 통화를 했으나 방송엔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배 PD는 당시 주 씨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제보자는 아니네. 그러니까 통화한 사람이지. SBS 제작진은 후속편 제작을 예고한 상황이었다. 12년 말에 이 사건의 의문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2일 통화에서 주 씨는 박지만의 최측근이었다가 박지만 회장 비서실장 정용희에게 밀려나며 박지만 측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고 말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주 씨는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내부인으로서 내부 고발에 나설 동기가 있었던 인물로 비춰진다. 주 씨는 유경재단을 둘러싼 각종 송사와 갈등으로 시끄럽던 2007년부터 11년 박지만의 송사 등 주요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0년 7월 박근혜의 오촌이자 박지만의 측근이었던 박용철은 유경재단 법무실 간부 이하무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만이 중국에서 신동욱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한 정용희의 말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정용희를 통해 박지만이 살인 청부 비용을 보내준 통장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박용철이 죽은 사람이죠.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용철은 2008년 5월 유경재단 어린이회관 관장에 임명됐다가 7개월 뒤 정용희에게 자리를 내주며 권력에서 밀려난 상태. 2011년 8월 신동욱 변호사는 박용철을 증인으로 신청. 다음 날인 8월 14일 신동욱 구속, 9월 6일 박용철 살해.
살해된 채 발견. 박용철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박용수 역시 자살 과정에 석연치 않아 논란이 거듭됐다.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박용철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박용수의 자살이 좀 석연치가 않아서 논란이 거듭됐다. 이런 가운데 살인사건 당일 두 사람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인 박용철 측근 황아무개 씨가 2012년 돌연 사망에 충격을 줬다. 김영민 변호사는 황 씨는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 개입한 폭력배로 박용철 씨가 사망하고 얼마 뒤에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주 씨는 12월 30일 오후 1시 강남구 자곡동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 경찰은 외부인 침입 흔적이나 외상 등 타살을 의심할 만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 씨는 2주에서 18년간 일했고 최근 10년간 비서실에서 근무. 박근혜의 송사를 주로 챙겨왔던 이춘상 전 보좌관이 2012년 불의의 사고로 숨진 가운데 그 박지만 측 송사를 주로 챙겼던 주 씨도 결국 세상을 떠났다. 하여간 박근혜 박지만 관련자들이 비명 행사해.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좀 시끄러울 뻔했는데 박근혜가 이상한 그걸 해버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닌가? 이게 더 늦게 알려졌나? 박지만 둘 중에 어떤 게 늦게 나온 뉴스야? 박근혜 간담회가 먼저 나온 뉴스야? 이 상황이 더 먼저 나온 뉴스야? 그 시기가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이 간담회 바로 직전에 이게 뜨지 않았어요? 간담회 다음에 이 뉴스가 뜬 거야? 그러니까 간담회가 어제고 오늘 이 뉴스가 뜬 건가? 아니야, 내가 어저께 처음 이 제보 받았거든? 그러니까 죽은 건 30일이야. 이 사람이 죽은 건 30일이고, 간담회는 1월 1일이고.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박지만의 비서가 죽었다는 건 어제 나온 뉴스야. 그죠? 예. 어제 어제 이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어제 아침에 나왔어. 1월 1일에.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30일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가족들이 신고한 것 같은데? 예. 예. 내가 어제 낮에 본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하여튼, 그래서 맨 처음에 첫 기사가 언제인지 한번 봐봐. 이 사람 사망 기사가 맨 처음에 언제 떴는지. 내가 어제 낮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봤던가? 그니까, 아니야, 어제 교회 가기 전에 본 것 같은데? 어, 교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제보를 받았어, 아침에. 예. 그리고 갔다 올 때까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교회 갔다 와서 한참 지난 뒤에 간담회 얘기가 저녁 때 알았어. 어, 예. 간담회는 1월 1일이고, 예. 간담회는 1월 1일에 얘기 나왔고, 그 사망설이 먼저 떴어. 왜냐면 죽은 게 30일이고, 그 가족들이 30날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31일날 신고를 해서 아마 1일에 발견됐던가 그런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래서 사망한 게 확인된 건 어제야. 사망한 건 확인된 게 어제인데, 내가 어제 오전 중에 제보를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간담회가 뉴스가 된 건 오후였어.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간담회 이제 1시에 그 한광욱이가 기자들을 불러 모아갖고 밥을 먹자고 그래. 그러더니만 밥 먹다 말고 갑자기 간담회를 한다. 그러니까 15분 뒤에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자.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그러니까는 적어도 1시 반쯤에 간담회 얘기가 나왔고 그 15분 후면 1시 45분일 거고 그러면 1시 45분에 시작해갖고 40분 동안 기자들이 그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담회가 기사화된 거는 2시 반 넘어서야. 그죠? 예. 2시 반 넘어서 간담회가 이제 뉴스로 나왔고 그 시점상 이게 내가 교회 갔다 나오면서 내가 차 안에서 이 뉴스를 봤단 말이야. 박지만 저기가 죽었다는 거. 내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내가 이 기사를 봤단 말이에요. 참 이 사람네는 많이 죽어 이러면서 내가 우리 조카하고 딸하고 우리 신랑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1시 반 넘어서 박근혜 간담회를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뭐, 특별한 증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간담회를 한 거예요. 형식도 웃기고 막 노트북도 갖고 오지 마라. 녹화도 하지 마라. 녹음도 하지 마라. 그런 이상한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지네들이, 그죠? 2시 전에 속보 떴지. 그건 이거 시간 확인해보면 알 거야. 2시 전이었어. 내가 틀림없이 교회 가는, 교회 그 시점에서 내가 봤어. 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간담회는 분명히 1시 이후야. 박근혜 간담회는 1시 이후이고, 그게 기사화된 게 2시 이후야. 2시 반 이후.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 사건이 뜨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 간담회를 했어. 시간 시점상.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이 죽은 건 30일이고, 이 박지만 비서가 죽은 건 30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죽음이 확인된 게 1월 1일 오전. 그 다음에 간담회는 1시 30분 이후. 그리고 1시 30분 이후에 그게 기사화된 게 2시 반 이후야. 왜냐하면 그때까지 전부 다 녹음도 못했고, 그러니까 수기로 써가지고 나중에 노트북으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2시 반 이후에 간담회 뉴스가 떴을 거라고. 그리고 그 간담회 뉴스를 내가 저녁 때 5시인가 처음 접했단 말이야? 그리고 어저께 간담회 하는데 보니까 또 여기에 시퍼렇게 멍들었더만. 그지? 마리오네트 라인에 또 퍼렇게 멍이 들었더만. 그죠? 어. 어저께도 보니까 얼굴에 진짜 이렇게 오늘 저기 뭐야 JTBC 영상 보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또 이거 얼굴에 멍들은 게 있더라고. 그 의문사 뉴스가 제일 먼저 언제 나왔는지? 어. 음. 아, 간담회는 2시 넘어서 나왔고, 저기, 박지만 비서가 죽었다는 사망설은 언제 나왔어? 어, 박지만 사망설은 확실히 더 먼저지? 간담회보다 먼저 떴어. 그러니까 의문사 기사가 먼저 떴죠? 음.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가족과 관계된, 특히 이게 송사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송과 관계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왜 다 죽어가냐? 그게 좀 이상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솔직히 맨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음, 간담회 전에 간담회를 하는지 몰랐으니까 간담회를 하기 전에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지만 비서 죽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이거 왠지 국민들 겁주려는 거 아니냐. 내가 뭘 느꼈냐면 우리 토요일 날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저기 박사모들이 모여가지고 뭐 무슨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는 둥 뭐 계엄령을 내려야 된다는 둥 그런 개소리를 이제 막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무슨 이제 공포팔이를 하나 보다. 내가 느낀 건 좀 이제 겁을 주려는 공포팔이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낮에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박근혜의 우스꽝스러운 간담회가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박근혜의 우스꽝스러운 자, 다른 방송 지금 JTBC 토론회 얘기하는 애는 꼭 보면, 예, 저 봐봐. 닉네임이 딱 요원이야. JTBC 간담회를 띄우려고 진짜 애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박지만 이거 비서 사건이 조금, 예, 박지만 비서 사건이 뭔가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일으킨 사건인가? 그랬는데 뭐라 그러나 간담회가 딱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간담회가 웃겼단 말이야. 원래 간담회를 하려면 미리 기자들한테 얘기가 다 나가고 시나리오가 짜진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이번 거는 아까 뉴스를 보니까 JTBC 뉴스를 봐서는 뭐냐? 네. 그러니까 JTBC 뉴스를 보니까 아까 나온 뉴스의 내용은
그 청와대 기자 간사가 있다며. 청와대 기자단에 간사가 있는데 그 간사만 보니까 저길 했더만 시나리오를 짰더만. 그래갖고 그 기자단의 간사가 기자단의 간사가 뭐 녹음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거야. 아까 틀림없이 그랬지. 아까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기자단에는 이제 간사가 있어. 그래서 무슨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기자들의 의견을 그 간사가 청와대에 전달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저기 뭐야 왜 이렇게 엉뚱한 데로 들어갔어. 예. 근데 그 기자단의 간사가 먼저 분위기를 주도해가지고 녹음도 하지 말자. 녹음도 하지 말자, 뭐, 촬영하지 말자, 이렇게 분위기를 유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니까 뭔가 얘네들이 이제 청와대 한강호기하고 박근혜하고 걔 기자 간사하고는 짠 것 같아. 그 나머지 기자들은 보니까 이제 1월 1일이잖아. 1월 1일이니까 보니까 어저께 들어갔던 기자가 어제 오늘 불려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보니까 얘가 그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1월 1일에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싶어갖고, 그러니까 초짜 기자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슨 급 높은 기자들이 없고, 그렇잖아. 1월 1일 점심에 1월 1일 점심에 청와대에 지금 직무 정지된 대통령 밑으로 무슨 기자들이 내용 있는 시니어 기자들이 있었겠어. 없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애들이 당직 쓰는 개념으로 있었던 신임 기자들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임 기자들이 정신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절차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야 녹음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 들어가서 봤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잘 모르는 애들이니까 속여먹기 쉬웠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잡힌 그 간담회로 박근혜가 이제 딱 쳤는데,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이제 시점상은 어떤 문제냐면, 그러니까 내일이 헌재 저기가 있어요. 내일이 헌재에 심판이 있는 날이야. 심리. 첫 번째 심리가 내일 있어. 헌재 심리가. 그러니까 이제 내일 심리를 앞두고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렇다라면 오늘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냐고. 내일이 헌재 심리인데 그러면 오늘쯤 하는 게 오늘쯤 해가지고 확 여론을 조성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았겠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갑자기 1월 1일에 그 임시 기자들, 대기 타고 있는 어린 기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웃기는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 그 기자 간담회를.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들 등쳐먹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로 효과를 봤냐? 그러면 나는 그 효과를 못 봤을 거라고 보는 게, 어제 저 간담회에 대해서 오늘 아침부터 나온 게 이거 위헌 아니냐? 헌법상 이게 지금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어제 이제 이것들이 이거 간담회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말을 돌렸다는 거야. 이건 정식 간담회가 아니다. 그다음 뭐 기자회견이 아니다. 이러면서 얘네들한테 이상한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그 기자 간담회나 이런 게 아니라는 이게 이제 위법성이, 그러니까 직무 정지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직무하고 관계된 거야. 그러면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김현정 쇼에 그렇게 나와요. 오늘 아침 김현정 쇼에 이거 당장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기 때문에 기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위법성이 있다는 거지. 그런 얘기가 이제 아까 아침 때 나왔단 말이에요. 아침 때 나왔는데 그냥 그 뉴스도 정유라가 체포되면서 다 덮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저께 박근혜의 간담회가, 그러니까 일단 박지만
그 시점상 아주 웃기지만 박지만 비서가 30일 날 죽었다. 그 죽음이 확인돼서 뉴스와 보도된 게 1월 1일 날 아침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1월 1일 오후에 갑자기 박근혜가 그 기괴한 기자 간담회를 했고 그 기자 간담회가 위헌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라고 오전 언론에서 비판이 나왔는데 정유라가 잡혔다는 게 갑자기 낮에 떠버린 거야. 그렇잖아. 정유라 잡혔다는 게 아마 오전 한 11시, 12시부터 떴던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11시 반에 나가면서 오늘 저녁 9시 반에 방송을 하기로 한 이유가 이미 정유라가 잡혔다는 게 오전에 떴기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정유라가, 잡혔다. 잡혀가지고 그 기사가 됐는데, 근데 웃긴 거. 아니 나는 오늘 그 기사 보고 알았어. 아니 나 그 JTBC 뉴스 보고 알았는데 이게 지금 정유라가 잡힌 게 JTBC에서 잡았더만. 그죠? JTBC에서 신고해가지고 잡은 건데 나는 오늘 뉴스로 그 JTBC에서 잡았다는 얘기를 못 봤어. 기사화 됐나요? 그 기사에 예 기사 오전 중에 그 기사 나왔었어요? 난 네이버 메인에도 JTBC 기사 신고로 잡았다는 걸 못 봤어. 어, 예. 그러니까 이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이 정유라 체포에 대해 다 정유라 체포만 보도했지, JTBC가 그 체포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신고했다는 얘기는 일부러, 그러니까는 그 뭐라나, 아까 8시 경에 뉴스룸 나와서 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뉴스룸 나오기 직전에 뭐 나왔다며. 그러니까 나도 지금 8시 뉴스룸 보고 알았어. 그 전에 모르고. 근데 이제 8시에 뉴스룸에 보니까 JTBC에서 신고해갖고 나왔다는 게 나왔고, 그 바로 직전에 한 7시 반쯤에 처음 뉴스가 나왔다 그러더라고. 처음 뉴스가 한 7시 반쯤에 나오고, 하루 종일 JTBC에 신고로 잡았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 아, 4시에 나왔어요? 4시에. 5시 정치부 회의에서 정치부 회의에서 이제 그 5시 정치부 회의에서 그 JTBC 제보로 잡았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JTBC 말고는 다른 보도에서 그렇게 보도한 게 아닌 거잖아. 그죠? 이게 JTBC 기자가 이가혁이라는 JTBC 기자가 신고해가지고 잡은 거야. 근데 이게 오후 2시에 처음 나왔어. 그러니까는 그 체포됐다는 얘기는 아침에 11시부터 기사가 나왔는데 2시까지 JTBC 얘기가 안 나온 거지. 그리고 2시에 JTBC 뉴스가 나왔어도 이게 네이버 메인에 안 떴어. 네이버 메인에 안 떴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나같이 이렇게 네이버 메인 모바일 뉴스를 보는 사람은 못 봤어.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녁 때 돼가지고 그 JTBC에서 발표하니까 그게 알려진 거야. 예. 그러니까 체포는 떴는데 JTBC 이가혁 기자가 그것도 하룻밤을 꼬박 24시간을 지켜봤는데 얘네들이 안 나온 거야, 집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신고를 한 거야. 아무래도 도망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덴마크 경찰이 들어가서 체포한 거잖아. 아, 다음에서는 속보로 떴다. 그랬구나. 근데 사실 다음 뉴스를 보는 사람이 300만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다음 뉴스를 보는 사람이 300만밖에 안 되고 네이버 뉴스를 보는 사람이 3천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어를 정부 요청에 따라서 빼고 더하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몰랐죠? 예. 그러니까 다음 뉴스가 그러니까 다음으로 검색하는,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포털을 이용하는 사람이 300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왜 다음 카카오가 그렇게 주가가 높으냐? 카카오 때문이야. 다음이란 이름을 버렸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음으로 그 다음이라는 포털을 이용하는 사람이 300만밖에 안 돼. 그리고 이제 네이버를 이용하는 게 3,500만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카오 때문에 주가가 높은 거고, 그래서 다음이란 이름을 버린 거야, 쟤네가. 근데 좌우지간 네이버에서는 메인으로 JTBC 제보로 잡았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8시에 뉴스를 보니까 그 JTBC 이가혁 기자가 그 30일부터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30일에 거기 덴마크에 도착을 하고 31일 날까지 하루를 지켜봤는데 이것들이 막 이불로 가리고 또 도망갈 것 같으니까 31일 날 저녁 때 저기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덴마크 경찰이 와가지고 4시간 동안 조사를 해서 얘가 좀 문제가 있는 애구나. 그래가지고 체포가 됐다.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언론으로는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정유라가 적색 경보가 떴다. 적색 수배력이 떨어졌다 그래갖고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막 적색 수배력이 떨어지면 유럽의 모든 경찰이 적색 수배력이 통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내가 유럽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우리처럼 그렇게 막 일이 빨리빨리 되고 그러질 않아. 유럽에서 무슨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 그리고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령이 승인되는데 일주일이 걸린대. 적색 수배령이 승인되는데 일주일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돼야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이 전 세계에 뿌려지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갖고 얘가 지금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이 아예 덴마크 경찰에는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우리 행정부에서 외교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쪽에다가 무슨 문서를 보내서 긴급하게 범죄인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8시가 12시였잖아. 그러면 이제 오늘 새벽 4시, 돌아오는 새벽 4시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얘 풀어주게 돼 있는 상황이야. 오늘 새벽, 그러니까 돌아오는 내일 새벽 4시까지 우리 정부에서 범죄인 구속 요청 긴급 서류가 덴마크에 접수되지 않으면 새벽 4시에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야. 72시간 아니래요.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는 지금 72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특검에서도 지금 70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데 덴마크 경찰에게 JTBC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4시간이야. 24시간 구금. 예. 24시간만 구금하는 데잖아. 그 시간이 4시야. 왜냐면 아까 8시가 거기 덴마크 시간으로 낮 12시였대거든. 근데 덴마크 시간으로 저녁 8시가, 덴마크 시간으로 저녁 8시가 24시간이 되는 시간이라 그러더라고. 체포된 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벽 4시가, 정유라를 구금할 수 있는 마지막인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빨리 손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가 도와주겠냐고. 황교안이가 도와주겠냐고. 황교안이가 지금 일을 안 하는 거지. 아까는 이 박영수 특검에서 요청을 해도 황교안과 외교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유라를 놓치면 황교안 목을 따야지. 정유라를 만약에 놓치면 황교안 목을 따야 된다고. 일단 이제 추방되면 거기가 되게 요지이기 때문에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어디로든지 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유럽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경선을 넘어가면 공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권을 확인하잖아. 그죠? 근데 유럽은요, 국경선을 그냥 막 넘어다녀. 국경선을 그냥 길거리야. 톨게이트 같이 생겼어. 그래서 무슨 국경선을 넘어갈 때 여권 검사를 안 해. 국경선 넘어갈 때 여권 검사를 거의 안 해. 그게 EU 때문에. 유럽 연합이라는 거라서. 그러니까는 유럽 안에서 얘네들이 오랫동안 도피할 수 있는 게 여권을 중단시켜도 여권을 지금 중지시킨 게 12월 20일인데 그 여권이 중지된 거를 이 JTBC가 신고하니까 들어가서 확인한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유라를 새벽 4시까지 한국 정부에서 황교안이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얘는 놓치는 거야.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갖고 어딘가로 잠적해버리면 또 이제 못 찾는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지금 덴마크에 이번에 잡힌 데가
아주 교통의 요지라는 거야. 한적하면서 교통의 요지고.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어디든지 다 튈 수 있는 교통의 요지래잖아. 예. 하여튼 그 황교안이가 이 잡아들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정유라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이건 황교안 목을 따야 돼. 내가 오늘 방송하는 이유야. 정유라를 빨리 외교부에서 제대로 조치 안 하면 이건 우리나라 외교부도 나는 목을 다 따야 된다고 봐. 우리나라 이 외교부 라인들을 싹 물갈이 해야 된다. 이 매국노 새끼들. 이 우리나라 이 외교부에도요. 이 외교부에도 흑수저가 있대. 이 외교부의 이 흑수저들은 사실 이제 집안이 별로 안 좋고 한 이제 15년 20년 전에 정말로 피땀 흘려 공부해가지고 외무고시 본 애들 걔네들은 전부 다 무슨 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무슨 저기 뭐야 중동이나 이런 데 한 줄만 돌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금수저 새끼들이 아주 저기 뭐야 좋은 대로만 지네 자식들 다 내보내고 그러면서 이 외교부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이 아주 이 매국노 새끼들이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로 막 내보내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 이 외교부가 실제로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문제는 뭐냐? 외교부 전체 인력의 50 몇 프로가 미국에 다 붙어 있다는 거야. 미국 영사로 다 가 있고 미국 대미 업무에 다 붙어 있고 실제로 나머지 나라에는 여러 나라를 묶어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한국인이 무슨 문제가 생겨도 왜 그거 있잖아. 집으로 오는 길인가? 왜 한국인들이 이상하게 범죄에 아무 걸 몰라갖고 기본 상식이 없어가지고 국제법 몰라가지고 어떤 위기에 처하면 영사관에서 나와가지고 도와줘야 되잖아. 영사관에서 나와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영사관의 인력이 모자라다는 거야. 영사관의 인력이 모자란데 그 모자란 이유가 뭐냐면 그 대부분의 인력이 전부 다 미국에 줄 서가지고 미국하고 일본 쪽에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나머지 190 몇 개를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인원이 모자란 거지. 그래갖고 그때 왜 IT에 무슨 지진이 났든가 뭐 이래가지고 그 IT에 그럼 IT에 우리나라 그 교민들이 우리나라 한인들이 거기서 이제 지진인가 뭔가 당했어. 근데 안 나와보는 거야 영사관이. 그냥 문제가 됐었어. 알고 보니까 IT에는 영사관이 없대. IT에는 영사관이 없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영사가 왔다든가 하여튼 뭐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이 외교부가 정말 개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야. 예. 그게 우리나라의 이 영사들이 왜 이런 그러니까는 반기문 같은 게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하면서 저지랄 하고 있는 거지. 하여튼 개판이에요. 좌우지간 지금 이 정유라 문제가 제때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라면 이건 황교안과 외교부가 황교안과 외교통상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외교통상부 새끼들을 싹 잘라내야 돼. 나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 왜냐? 지금 반기문 선거운동을 외교부에서 해. 반기문 지금 선거운동을 지금 외교부에서 하고 앉아있는데 너네 정유라 놓치면 너네 반기문은 여기서 너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아. 후보 등록도 못할 줄 알아. 너희들 외교부 잘 들어. 정유라 책임지고 잡아와. 책임지고 못 잡아오면 니네들 외교부 라인은 물갈이 될 줄 알아. 완전히 이 매국노 새끼들 진짜 뿌리채 뽑아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하여튼 너네 알지? 내 작정하면 거기 가만 안 두는 거. 내 다음 목표는 국정원 3년 안에 무너뜨리면 다음 목표는 외교부야. 잘 들어도 내가 해외 안 나가봤으니 이것도 몰랐을 거야. 기억해도 좋은 말로 할 때 정유라 데리고 들어와. 자, 그래서 이 JTBC의 기자들이 이 정유라를 그 신고해가지고 그 체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아침에 그 김현정 쇼에서는 그 독일에 있는 무슨 길거리 언론인인가? 길거리 PD인가? 길바닥 PD 뭐 이런 사람이 인터뷰했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독일에 가가지고 정유라 찾고 있었는데 실제로 프랑크푸르트에서 12시간 거리인 덴마크에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덴마크에다가 그 JTBC에다 누군가 제보를 한 거지. 그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 한국 한인들이 근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누구야 걔 안머식이 안민석이 뭐 자기 아는 지인들이 정유라 집 앞에 지키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 그러면서 막 사람만 보내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뻥이었던 거지 또. 그지? 아휴. 예.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유라를 JTBC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한인들이 가장 신뢰한 언론이 JTBC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친새누리 친새누리 이 이명박계가 JTBC를 굉장히 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니 교회 절 뭐 이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그 왜 뉴라이트 조직들 있잖아. 교회나 절에 교회 절 성당 이런데 뉴라이트 조직들이 들어가 있어. 신천지 이런 애들이랑 보니까 신천지 애들하고 뉴라이트 애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내가 몇 개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뉴라이트 애들하고 신천지 애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그 신천지 뉴라이트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조직을 타고 지금 JTBC를 비하하는 그런 카톡을 지금 존나 돌리고 있대. 그러면서 막 그 어른들한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그 카톡 네트워크로 엄청 그 뭐 이 저기 누구야 손석희가 싸가지 없대는 둥 그러면서 막 그 손석희 비하하는 아주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만큼 손석희 뉴스를 다 보니까. 지금요, 무슨 뭐 한국갤럽에서 뭐 45%가 본다 그러잖아.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거의 100%야. 내가 볼 때 지금 그 JTBC 뉴스 보는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에 8, 9명이야. 뉴스를 못 보면 못 봤지,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전부 JTBC 봐. 그죠? 여러분 주변도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이 최순실 사건 터진 다음에 뉴스를 보는 사람은 다 JTBC 봐. 다른 거 안 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JTBC는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 저기 버스나 이런 데서도 봐도 JTBC 뉴스들 다 봐.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에 일하느라고 못 봤다. 그러면 다음날 다시 보기라도 보고. 그러니까 지금 KBS보다도 훨씬 더 시청률이 높아. KBS 시청률은 주로 뭐였냐 하면 옛날에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오는 채널이 KBS밖에 없어. 그거 모르죠? 옛날 시골에는요. 디지털 방송 전에 아날로그 방송 시절에는 방송이 되는 데가 KBS밖에 없었어. 그러니까는 KBS 저녁 8시 반 뉴스 보고 할머니들이 저녁 먹으면서 그러니까 저녁 먹고 8시 반 드라마 연속극 보고 누워갖고 졸면서 9시 뉴스를 틀어놓기 때문에 그게 시청률이 높았던 거야. 그런데 KBS 시청률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디지털 텔레비전 때문이야. 왜냐면 디지털 텔레비전이 시골에도 다 보급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나오는 채널이 없어서 KBS를 봤는데 이제는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디지털 텔레비전이 나온 다음부터 KBS 시청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는. 그런데다가 그 자녀들이 이제 그 명절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손석희 뉴스를 홍보했기 때문에 어른들도 손석희 뉴스를 많이 봐.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어른들은 JTBC를 다 봐요. 그리고 이 JTBC는 워낙 공격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체 검열을 한단 말이야. 자체 검열을 해서 최대한 사실만 보도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 JTBC는 거의 이 신뢰할 만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건전한 우리나라의 상식 있는 어른들은 대부분 이제 그 JTBC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JTBC의 영향력이 큰 거야. JTBC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고, 그러니까는 이 네이버에서도 그 JTBC가 그 8시에는 늘 검색어 상위야. 네이버로 나도 저 밖에서 보게 되면 우리 딸이 텔레비전을 탁 보고 계시다. 그럼 우주의 중심님이 뭐 영화를 보고 계신데 감히 뉴스를 보자고 할 수 없잖아. 그럼 네이버 들어가고 JTBC 치고 그 다음에 뉴스를 한쪽에 이렇게 이어폰 끼고 이제 뉴스를 보면서 따님의 텔레비전 시청을 옆에서 호의해 드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다 JTBC가 검색어 상위예요. 응, 예,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JTBC에서 JTBC에 대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들의 신뢰도가 높고, 그래서 그 한인들이 제보를 해서 이번에 이제 정유라를 체포했는데, 이 서류 처리를 안 해가지고 정유라를 놓친다면 이거는 황교안 반기문 둘 다 뒤질 줄 알으라고. 우리나라 외교부 라인 싹 다 뒤질 줄 알으라고. 네. 자, 그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 그래서 박지만 비서의 의문사와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게 다 세 가지가 엮여 있는데 이 정유라 체포 이야기까지 뭐 이렇게 섞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일단 이 정유라 체포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 어떤 부분 조심해야 되느냐? 정유라 애기가 아이잖아요. 3살짜리 애기.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역풍 불 수 있어. 네, 미리 체크해 주는 건데, 정유라를 체포해서 데려올 때 정유라 애기도 제대로 저기를 해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아이에 대한 뭐라 그러나, 동정론으로 역풍 불 수 있다. 아이에 대한 동정론을 일으켜가지고, 예, 역풍 불 수 있어. 그러니까, 특히 그 애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언론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고, 어떤 언론이든지 엠바고로 정해서 그 애기에 대해서 보도하지 못하게 해야 돼. 아기에 대해서 보도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뭐, 그 돈 많은, 최순실 일가에서 걔네들, 이번에도 같이 잡힌 게 5명이라며. 보조원들이 5명 아니야. 걔네들이 얼마나 잘 돌봐주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아동을 이용한 종편에 역풍몰이를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유라의 정확한 죄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재산 문제, 차명 재산 은닉,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돈 세탁 혐의로 정유라의 독일에서의 죄목이 더 커. 우리나라 죄목은 이대에서 특혜받은 거야. 그죠? 예. 정유라의 죄목 자체는 그렇게 큰 죄목이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거. 그리고 독일에서의 돈 세탁 문제를, 그 돈이, 뭐, 누구 돈인지를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유라 문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가야 된다. 예, 예. 아니야, 동물학대가 아니라, 너무 많은 동물과 아이를 같이 키운다고 외국인들이 신고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는 거고, 동물학대는 아니고. 음, 어, 근데 이제 얘가, 이 정유라가 독일에서 잡혔어도, 이제 계속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유병헌 딸처럼 들어오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언론에서 막 그랬잖아. 그죠? YTN에서 하루 종일 얘기한 게 뭐냐면, 유병헌 딸이 들어오는데 2년 걸렸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야. 그런데 유병헌 딸은 거기 프랑스 영주권자래. 예. 유병헌의 딸은 프랑스의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여자가 재판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정유라는 영주권이 없는 여자야.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임시 머무는 체류자이기 때문에, 정유라는 그렇게 유럽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 얘는 불법 체류자야. 이 여권이 딱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얘는 이제 추방되는 거잖아. 근데 유럽 대륙으로 다시 들어갈 때면 어딜 들어가든 여권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덴마크에서도 지금 불법 체류 혐의라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불법 체류인지 손석희가 물어보니까 확실하지 않대. 불법 체류라고 우리나라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데, 불법 체류라고 덴마크 언론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랬다는 거야. 이 여권은 중단되어 있는데, 그 여권 중단 서류 처리도 그게 지난 12월 20일 날 됐는데, 이 덴마크에서는 모르고 있더래잖아. 응, 예, 예.
뭐 영양실조, 그 강아지를 영양실조 걸리게 했다고 독일에서 인터뷰를 했다. 뭐 하여튼 동물 학대 혐의 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뭐 얼마나 처벌하겠냐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정유라를 적색 수배령을 때렸는데 그 적색 수배령에 합당하냐? 그게 인터폴에서 아직 그 확인이 안 된 거야. 그 인터폴에서 그게 수락이 안 됐어. 그 적색 수배령이 확인이 안 된 거야. 왜냐하면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은 뭐 연쇄살인범이라든가 뭐 50억 이상의 경제사범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정유라가 거기에 해당되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혐의는 부정입학이잖아. 업무방해 부정입학.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의 혐의가 그게 적색 수배령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그 최순실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인터폴에서도 심사 중이고 확인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야. 예. 그리고 이미 이대에서 입학 취소가 됐어.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정유라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출석 일수가 다 모자라고 모든 게 위법이다 이래갖고 교육청에서 정유라의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소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대의 입학 자격도 취소된 거라고. 이대의 입학 자격이 취소됐기 때문에 부정 입학이고 뭐고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유라의 죄목이 뭐냐? 이 고등학교의 그 고등학교 고졸 학력이 사라지면서 입학 취소가 됐어. 정유라가. 중졸이야. 중졸 학력이 됐고 입학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유라에 대해서 어떤 죄목이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정유라 체포로 막 시끄러운데 그리고 막 사람들이 정유라만 잡으면 나는 근데 내가 지난 연말부터 도대체 정유라 체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게 정유라를 노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인 뭐라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게 그건데 최순실이 저렇게 개막장으로 구는 게 정유라가 도망다니고 있기 때문에 겁날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유라가 독일에서 재산을 빼돌리고 그런 조치를 할 거라는 그 생각으로 최순실이 지 멋대로 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정유라가 체포돼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최순실의 태도가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유라를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인권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최순실의 모성애를 노려서 최순실의 모성애를 공격한 비인간적인 뭐 수사다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종편이 작심하고 특검에다 역풍을 불어댈 수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완벽한 논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맞대응 논리를. 이 최순실, 그러니까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그 이 정권 농간의 그 개막장들이 정유라가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아주 지 멋대로 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유라를 체포해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 잘못하면 저것들이 최순실 측에서 이걸로 역공작을 펼 수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독일 검찰이랑 잘 협조해가지고 얘 돈 세탁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부각해야 돼. JTBC 같은 데에서 이 최순실 모녀가 독일 검찰에서 지금 뭐라 그러나 수사 대상이었던 내용 그 부분을 막 강조해서 이 정유라나 최순실이 범법자다. 전혀 이렇게 막 그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아주 사악한 것들이다. 아주 악한 것들이라는 것들을 계속 그 제대로 보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저쪽에서 그 최순실 변호인단이 만약에 그런 동정론을 편다면 이게 준비된 거구나. 망치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예. 망치가 혹시 저것들이 역풍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박근혜의 간담회 부분.
예, 박근혜 간담회로 또 짚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박근혜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광옥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 그지? 그 공직이야. 그럼 비서실장이 그 기자들하고 밥을 먹자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 어떤 놈이 15분 뒤에 간담회가 있다. 그러니까 15분 뒤로 이동하자. 라고 갑자기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녹음도 하지 마라. 녹화도 하지 마라. 그래 놓고 자기네들이 영상을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하고 질문을 쌩까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커트하고 박근혜의 일방적인 변명만 딱 편집해가지고 언론사에 뿌린 거야.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왜 문제냐 하면 지금 박근혜는 직권 남용이야. 그러니까 직권이 정지되어 있어.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자들을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비서실장을 통해서 기자를 부르는 거, 이거는 직무야. 업무와 관계된 거야.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관계된 거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직무 정지가 된 박근혜가 비서실장과 그 청와대 그 수석을 통해 가지고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면 이거 위헌이라는 얘기가 아침까지 나왔다니까? 아침에 김현정 쇼에 위헌이라는 그 인터뷰가, 그러니까 위법성 논란이 있었어. 그지? 가만있어 보자. 한번 보자. 내가 틀림없이 아침에 들은 것 같은데, 없네. 오늘 아침에 그 위법성 여부까지 저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왔지. 근데 그게 그냥 김현정 멘트 처리가 되고 코너로는 안 들어갔나 봐. 이건 뭐 기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청와대에서 그 공식 조직이 움직인 거잖아. 비서실장하고 무슨 저기 수석이 움직여가지고 기자들을 모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국가 예산 사용 기자간담회 위헌 가능성. 프레시 안에서 그래도 하나 찝어냈네. 이게 오늘 아침에 이게 위헌 가능성이 막 제기됐던 내용이에요. 예. 지금 박근혜는 직무 정지 중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 기자 간담회 위헌 가능성 확산.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한 격.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활용해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기자 간담회를 열기 위해서 홍보수석에게 업무를 지시했고 또 국가 예산을 사용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 대표는 직무 정지된 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의 공식 조직을 지휘하거나 조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번 기자 간담회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탄핵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거 봐. 이거 심각한 문제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얘기가 논점이 막 되는 시점에서 정유라가 체포된 거야. 그리고 이게 이 뉴스가 확 줄어들었는데 이거 우리 물고 늘어져야 돼요. 예. 요거 우리가 논점으로 삼아야 돼. 심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이미 탄핵됐다고 이판사판으로 나오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번에 기자간담회 개최를 사전에 양해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기자간담회 개최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황 권한대행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황 권한대행의 명을 받아 청와대를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황대행이 이거에 동조했느냐? 만약에 동조했다면 이게 황교안 목을 따야지. 만약에 황교안이가 이걸 동조했다면 이거 황교안 목을 따야 돼. 판사 출신이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이었던 박범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단을 만나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썼다. 그는 만약 탄핵 방어 차원이라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헌법재판소로 나와야 한다며 탄핵 심판 중에 기자 간담회를 박통 도대체 근신이라는 걸 전혀 모르니 원참이라고 썼다. 변호사 출신인 넘어가고 예 됐어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박범계하고 심상정 말만 들어도 예 충분히 이거는 지금 위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예. 아, 이게 쓸데없이 이런 애 말은 또 왜 싫어져가지고 개무시. 예. 하여간 그 지금 황교안이가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이 위헌적인 기자 간담회를 예 위헌적인 기자 간담회를 동의해줬다면 이건 황교안 탄핵감이야. 이건 황교안 탄핵감이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왜 심각하냐. 지금 박근혜가 검찰 조사도 직접 안 받겠다. 특검 조사도 안 받겠다.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박근혜가 발언할 수 있는 거 원래 2개밖에 안 된대. 어젠가 저기 손석희 뉴스가 나왔어. 뭐가 나왔냐? 박근혜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딱 2군데밖에 없다는 거야. 검찰 조사나 특검 조사를 통해서만 자기 입장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근데 이게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개소를 한 거야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중요한 건 만약에 지가 그렇죠. 피의자 주제에 기자회견 한 거야. 그것도 재판에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게 헌재를 압박하는 내용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헌재에 지가 뽑은 2명, 지가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한테 지시를 내렸다는 거야. 자기 잘 처리하라고. 똑바로 하라는 식으로 그 협박했다는 거지. 이게 헌재가, 내일 헌재가 심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일의 그러니까 헌재가 이제 심리를 3일, 5일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잖아. 1월 달 안에, 계속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 근데 이게 박근혜가 간담회를 질러가지고, 헌재에 뭐라 그러나, 그 스케줄을 꼬이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내일 헌재의 심리 내용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직권남용. 내일 헌재에서 다루려는 핵심 내용이 직권남용인데,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 헌재가 준비한 심리 일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걸 갖다 막 흔들려는 거죠. 탄핵 심판에 판을 흔들려고 이게 개소를 한 거야. 그래서 언론이 막 떠들어. 막 이런 얘기를 떠들어. 그러면 그 떠드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따라가게끔, 끌려가게끔. 그래서 헌재의 기본 그 스텝을 꼬이게 하려는 그런 이제 작전이라는 거지. 이게 박근혜 대가리에서 나왔을 것 같진 않고, 김기춘이 대가리에서 나왔겠지. 예. 하여간, 그래서 이게 박근혜가, 이 함부로 기자들을 불러 모아갖고 이런 짓거리하고 또 하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이 기자단이 나는 그 기자단 간사 걔를 잘라야 된다고 봐. 아니 어떻게 거기에서 녹화도 하지 마라. 오늘 손석희가 굉장히 화나가지고 그 기자를 막 야단쳤어요. 그날 이제 JTBC에서 따라 들어간 기자가 보니까 초짜 기자야. 그러니까 녹음하지 말라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기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애들이 당직 쓰고 있는 1월 1일 낮에 허를 찌른 거야. 그래갖고 손석희가 엄청 야단을 치더라고. 그 젊은 기자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자 간사 걔를 잘라야 되고 그 기자 간사단이 이따위로 또다시 박근혜가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 그러면 거절해야 된다고. 이게 형식에도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기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원래 이게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히든가 아니면 조사받으라는 특검이나 검찰에 가서 밝혀야 되는데 자기의 일방적인 그 변명을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냥 막 쏟아놓은 거 아니야.
이건 이제 용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 박근혜가 이제 지금 막 되게 근데, 참, 이 하늘이 박근혜를 버렸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제 박근혜가 이제 그렇게 간담회를 해가지고, 자기는 삼성에 전혀 어떤 대가를 약속한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개변명을 한 거야. 그랬는데 오늘 문영표가 불었다며. 특검에서 어제 오늘 문영표가 불었어. 대통령 지시로 삼성 도와주라고 하러 그런 거다. 처음에 자기는 그거 국민연금 공단에다가 이재용 편 들어주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버텼잖아. 그러다 특검한테 불려가가지고 문영표가 이제 조사를 몇 시간을 길게 당한 거야. 길게 당하면서 결국 불었어.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야. 문영표가 대통령 지시로 삼성 합병 도와주란 지시 내렸다. 그거는 완벽한 거야. 빼도 박도 못하는 박근혜 뇌물죄의 결정적 증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의 간부 입에서도 나왔어. 삼성의 간부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삼성 대가성이다. 통합을 도와준 대가로 삼성 통합을 도와준 대가로 최순실을 지원했다는 삼성 고위층의 자백도 있었어. 그게 오늘 나온 두 가지 진술이야. 그 두 가지면 결국 삼성에서 최순실을 지원한 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대가성으로 지불한 거다. 삼성에서 인정했고, 삼성 고위관리가. 그 다음에 문영표가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는 박근혜가 이재용을 대구로 끌고 가갖고 거기서 저기를 한 거야. 겁박을 준 거야. 박근혜가 대구로 이재용을 끌고 가가지고 너 한 달 전에 내가 최순실 도와주라 하는데 왜 안 도와줬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이가 못 알아들은 거야. 이재용이가 약간 좀 머리가 나쁘잖아. 이게 이제 박근혜랑 독대를 하고 이제 최순실을 도와주라. 그래서 승마 뭐를 도와줘라.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맹해가지고 이제 일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박근혜가 한 달 뒤에 대구로 불러가지고 따로 불러서 막 저기를 했대잖아. 왜 안 도와주냐고. 왜 구체적으로 말도 사주고 돈도 내라는데 왜 안 했냐고. 그래갖고 이재용이가 두 번째 욕을 먹고, 그래가지고 그때 두 번째 독대 후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다. 이게 이제 삼성 간부 입에서 나온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독대 후에 최순실에 대한 적극 지원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그러니까 이 삼성 뇌물, 그러니까 이 삼성이 최순실한테 돈 준 건 팩트. 근데 그 돈이 결국 거기다 박근혜가 경영권 승계 얘기도 했다는 거야. 이재용을 만날 때 경영권 승계가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얘기도 직접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최순실을 왜 안 도와줬냐라고, 퇴근하기까지 했고, 그리고 삼성가에서 합병의 대가로 지원한 거다라는 자백을 했고, 문영표도 박근혜가 지시를 해서 자기가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이제 뇌물죄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지금 나온 거야. 이거 하나만 갖고도 박근혜는 탄핵 사유야. 이 뇌물죄만 가지고도 이거는 탄핵 사유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헌재에서 결국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게, 결국 직권남용이라는 건 이제 뇌물죄하고 또 다른 부분인데, 이제 박근혜도 이제 지가 뇌물죄가 되면 이게 형이 오래 산다는 거야. 뇌물죄는 15년 정도 감옥을 사는 형이래.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떻게든지 뇌물죄는 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는 최선을 다해 자기는 뇌물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변명을 집중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뇌물죄가 제일 형량이 높기 때문에, 언론은 계속 뇌물죄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거고, 불같이 화낸 박 특검 공갈 혐의 수사 열어놔. 예, 저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가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 이재용이한테. 그래서 이걸 이제 공갈 혐의. 공갈이란다. 완전히 조폭도 아니고 말이야. 동네 건달 양아치나 하는 짓을. 예, 국민일보 단독인데요. 불같이 화낸 박근혜 특검 공갈 혐의 수사 열어놔. 이게 이제 오늘 새벽 4시에 나온 뉴스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승마협회를 통한 최순실 지원이 늦어지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불같이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도 전환점을 맞게 됐다. 특검팀은 박근혜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최씨 모녀 지원 과정 등을 파악하는 상황에서 질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앞서 삼성 고위 관계자가 조사를 통해서 승마 지원 문제를 이 부회장이 직접 챙겼다는 진술도 확보했고 이 부회장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 1일날 재계와 특검팀 등에 따르면 박근혜와 이 부회장이 15년 7월 청와대 근처 안가에서 독대했고 박근혜가 7월 20일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에게 독대 자리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박근혜가 이 자리에서 승마 관련해서 지원이 늦어진 문제에 대해 이재용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승마협회 회장사다. 이 부회장은 관련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크게 당황했고 급히 임원회의를 소집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시했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지만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이 기사는 7월로 나오는데 이게 아까 JTBC 뉴스에는 9월이야. 7월에 첫 번째 안가에서 만났고 두 번째 9월에 대구에서 만나가지고 따로 불러서 협박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 실제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이 7월 27일 급히 독일로 출국. 한 달 뒤 8월에 최씨 딸 정유라 승마선수 6명에게 최근 2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약 체결. 그럼 이게 7월이 맞나? 내 날짜 잘못 봤나? 최씨 소유 코레스포츠는 이를 중재한 대가로 수수료 20억 원 별도로 받고 삼성이 거액을 지원하는 입장인데 최씨 요구로 막판에 수수료를 올린 정황 등이 나왔다. 그리고 박근혜가 장시호도 도와주라고 장시호도 도와주라고 이재용한테 그게 9월 달인가 보다. 조카도 도와주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하여튼 박근혜가 최씨 지원이 늦어지자 이 부회장 압박에 나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데 4월부터 승마협회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삼성 제일모직 합병이 같은 해 5에서 7월 사이 어려움을 겪었던 정황 주목. 문용표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투자위에서 찬성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배경에 박 대통령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근데 이거 문용표가 인정을 했잖아. 요거는 이제 이 전 기사지. 문용표가 박근혜 지시로 했다라고 자백을 했어 이미. 그래서 좌우지간 박근혜가 진짜 동네 건달 양아치가 하는 짓까지 하면서 최순실을 위해서 이재용을 협박까지 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하여튼 와중에 박지만의 비서가 또 죽었다. 근데 부검도 하기 전에 심장마비라고 또 경찰이 발표를 했다며. 근데 이게 오늘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나온 기사에는 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죽음의 사인 진상 규명을 요구했단 말이야. 사인 진상 규명을 요구했어. 그러니까 이제 부검을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그런데 경찰에서 심근경색증이다. 그럼 이게 심근경색이라는 건 지병이에요. 심장마비하고 다른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부검했어요. 심근경색증은 심장을 감싸고 있는 이 관상동맥이 그게 이제 막혀 들어가면서 심근이 굳어버리는 거거든.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거 지병이야, 심근경색은. 근데 하여튼 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가족들이 지병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아무튼 하여튼 가족들이 어제 아침에 속보 내용은 뭔가 이 죽음이 이상하다고 철저한 사인진상 규명 해달라 이런 얘기였어. 하여튼 그래서 이 박지만의 비서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박지만의 비서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그리고 특히 이 박지만의 비서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 박지만의 비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조사하고 있는 오촌 살인 사건의 취재원이었다. 취재원이라는 건 그 오촌 살인 사건 관련해서 정보가 있다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접촉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죽었다.
뭔가 하여튼 이 박근혜와 박지만 일가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상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야기. 과연 이게 지금 이 그 뭐라 그러나 공포를 유도하기 위한 건지, 예. 사망한 박지만의 수행비서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원이었다는데 하여간 뭔가 수상하긴 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제가 이제 오늘은 그 누구야. 그 박근혜 어저께 저기 뭐야 간담회 박근혜의 1월 1일 간담회가 그게 위헌성이 있다. 위헌 여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슈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정유라 체포 때문에 이게 죽었어. 이게 다시 살려내야 될 주제다. 그리고 정유라 체포 문제는 이게 모성애를 이용한 수사 기법인데 나중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정유라를 띄우지 않는 게 좋다. 정유라를 자꾸 국민들이 언급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별로 좋은 수사에 도움 안 되고 도리어 쟤네 최순실 쪽에서 그걸 동정론을 이끌어내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유라에 너무 집중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박근혜의 위헌성 그리고 이제 내일이 탄핵 심판 심리예요. 첫 번째 심리.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건 탄핵 심리야. 탄핵 심리 내용하고 박근혜 뇌물죄. 그래서 특검하고 헌재 요 둘에 대한 관심사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예. 그 부분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내가 그 토론 보지 말라 그랬잖아. 딱 보면 몰라. 그게 토론이 안 될 거라는 거. 뭐하러 시간을 낭비해. 자, 무엇보다 1월 달에는 안희정 지사님과 망치 부인의 토론이 있다. 예. 안희정 지사님과 망치 부인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예. 그 날짜는 비밀이다. 그 다음, 여러분한테 협조 요청. 제가요, 동거차도를 가려고 그래요. 예. 이제 돌아오는 9일 날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이야.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이라 동거차도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가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언제 갈지는 비밀이야. 근데 보니까 이게 하루에는 못 가겠어. 하루에는 갈 수가 없어갖고 1박 2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이 조금 뭐라 그러나 파행 운영이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방송이 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1박 2일로 파행 운영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동거차도에 가는 방법이 목포에서 7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는 방법. 그리고 하여튼 배 시간이, 그러니까 거기가 별로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섬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제 차를 끌고 내려가서 먼저 하룻밤을 팽목항 근처에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나? 꼭 가야 하나요? 라고 물은 사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뭐라 했어. 하나님께서 내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 첫 번째 소원은 세월호 진상규명이라고. 이거 세월호의 진상규명은요,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 이 세월호 진상규명은, 이게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게 아니야.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상적인 나라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야. 내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못 해내면 또 이런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거야. 이제까지 그런 지난번에 이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책 작가님들 오셨을 때 얘기 들었잖아. 이런 대형 사고가 6번 있었는데 한 번도 진상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아니야. 근데 김영삼 때는요. 김영삼 때 서해 페리오 사건 그때는 철저히 진상조사가 됐어. 그래서 그때 김영삼 때 꽤 높은 사람들까지 책임자가 처벌받았어.
근데 박정희 때 크게 두 번 있었더만. 근데 그 박정희 때 두 번하고 이 세월호가 똑같이, 박정희 때 두 번과 세월호가 똑같이 닮은 거야. 이게 그 책임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 예. 이게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세월호의 진상을 조사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야. 대한민국의 누구든, 나는 그래, 이 세월호 문제나 이 가습기 가습기 첨가제 사망 사건,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예, 이 가습기로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어. 세월호의 3배인가 4배인가가 가습기 그 첨가제 때문에 죽었어. 근데 내가 왜 기가 막히냐면, 어떻게 그 1000여 명이 죽어갔는데 언론이 작년 이전에는 조용했냐는 거야. 언론이 아마 올해부터 언급하기 시작했을걸? 김현정 쇼에서는 몇 번 인터뷰가 나왔어. 근데 나는 몇 번 인터뷰가 나온 다음에 그 책임자가 처벌받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16년까지 아직도 이게 미해결이고, 더 웃긴 건 아직도 지금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더 더 추가로 이게 가습기 첨가제가 20년 동안 팔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용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언급도 옥시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단 한 건의 화학사고로는 세계 최대 사건이래. 다른 나라에서 내가 심각하게 보는 사건이라는 거야. 세계 최대 화학탈할 사건으로 1000명 이상의 국민이 죽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고.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세월호와 가습기 첨가제 문제는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정말 기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로, 예, 예, 기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로 우리가 이 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야. 이게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니까. 세월호 유가족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이게 가습기 첨가제 피해자 유가족의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이거 사회적 문제야. 그래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AI 문제 있잖아요. 지금 그 살처분하고 있는 문제, 이것도 다 연관되는 문제라고 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기본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 기본이 잘못돼서 너무나 너무나 많은 피해를 국민들이 보는데, 그냥 그걸 국민들이 그냥 다 참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제시대도 아니고, 이 왕조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우리가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7년, 2017년이라는 이해가, 그 무도에서 나 되게 중요한 말을 봤어. 2017년이 정유년이잖아요. 정유년이 어떤 해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에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때라는 거야. 임진왜란을 보통 7년 전쟁이라고 그러거든. 임진년이 이제 1592년에 처음 왜구의 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597년이 정유재란이 벌어지는 때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정유재란의 때에 소위 명량해전이 있었던 거야. 명량해전이 그 정유재란에 있었던, 예. 내가 그거를 별로 옛날에 애들 가르칠 때는 막 외웠었는데 까맣게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감록에 이 사이비 이단들 때문에 하여튼, 예.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 이 정유년이 2017년 이 정유년은 소위 이순신 장군이 12척인가 밖에 남지 않은 조선의 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외선을 무찔렀던 그 기적의 해전이 명량해전이잖아. 망치 부인이 날마다 노래를 불렀던,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영화 명량은요, 잘못 만든 영화예요. 예, 그건 진짜 개 같은 영화고, 그 사실로 돌아가서 그 기적의 해전, 그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조선의 수군을 가지고 그 300척이 넘는 왜구들을 무찔렀던 그 기적의 해전이 바로 1597년 정유재란 때 있었던 일이다.
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적폐들, 박근혜 정부권에 의해서 이명박과 박근혜 9년 동안에 드러난 적폐들, 소위 이 그 가습기 첨가제 문제, 세월호 문제, 그 다음에 이 그 뭐라 그러나 구제역이나 AI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그 무능함, 그리고 그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그냥 생으로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잘못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예, 경제 문제라든가 행정 안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해가 돼야 된다. 우리가 단지 대통령을 누구로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통령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요구할 거냐. 예, 그게 우리의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예,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 이거 옛날에 이명박이 얘기했어. 그래놓고 완전히 온 나라를 그냥 개 사기꾼의 그냥 야바이판으로 만들어버렸지만, 예,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가 이 탐욕과 이 탐욕, 그러니까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탐욕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정말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 그리고 올해 지금 아까 JTBC 뉴스에서 그 봤어요? 격동의 2017년이라고. 올해 트럼프, 푸틴, 시진핑, 그리고 일본의 아베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결정이 되는 시점이야. 아니야, 그 유럽연합. 막 메르켈, 그 다음에 영국의 지금 극우파가, 영국의 극우 정당의 대표가 여잔데, 완전 미친 여자같이 생겼더라고. 그게 지금 총리가 된대잖아. 어떡할 거냐고. 영국에도 지금 총리 선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영국의 극우파가 지금 잡는다는 거야. 극우파들의 문제가 뭐야? 프랑스구나, 프랑스. 프랑스의 그러니까 모든 극우파의 문제는요. 전쟁을 원하는 거야. 지금 영국도 이미 약간 극우파가 잡았어. 영국의 지금 총리도 약간 극우파인데 프랑스조차도 극우파가 잡는다는 거야. 그럼 이제 메르켈의 유럽연합은 의미가 없대. 프랑스도 지금 유럽연합 탈퇴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박살이 나는 거야.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나 2017년이 진짜 이 전 세계가 이제 멸망의 때야.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정말 전 세계인이 회개하고 답을 찾던가 아니면 인류가 공멸하는 게 올해가 될 거야. 진짜 이 올해가 이 극우파들이 곳곳에서 득세하고 있잖아. 트럼프도 극우파지. 푸틴도 극우파지.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극우파, 영국의 극우파, 그 다음에 독일의 메르켈이 떨어진다면 거기도 극우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전 세계가 지금 필리핀하고 터키는 이미 극우파잖아. 그럼 이제 이 전 세계가 진짜 새로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게 위험한 때예요. 너무 심각한 때야. 이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정치 세력을 세워내느냐.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때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왜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 시키려고 했는가. 그 방송 보신 기억 나요?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을 시키려고 그토록 노무현 대통령이 애썼던 목적은 딱 하나였어. 뭐였냐? 남북 문제 해결하라고. 이 육자회담을 잘 이어가서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한 다음에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육자회담의 약속을 꼭 실행시키라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뤄내라고. 그래서 그 유엔 사무총장 시키려고 돈 쏟아붓고 외교전을 펼쳐준 건데 뭐 했냐고. 뭐 했어 반기문이. 아무것도 안 했어 지난 10년 동안. 10년 동안 놀고 먹었어. 그런 주제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뭘 보여줬어. 시리아 내전에 반기문 때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란이 많았어. 테러 사건도 너무 많았고 어떤 분쟁에도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무능한 리더십이라고 비판받는 게 반기문이야. 아주 이 요절을 내야 돼 이건. 아주 그냥 들어오는 대로 너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공으로 유엔 사무총장에서 뭐하고 자빠졌다가 들어왔냐고. 10년 동안 뭐에 붙여먹었냐고. 아주 아주 주리를 틀어야 돼 아주 그랬더니. 이 새마을운동 홍보대사하고 자빠져가지고 자 좌우지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예, 내일 낮 2시에 방송할 테니까 그때까지 예, 여러분 그 재방송 보시고 내일 아침 8시에 또 리방 할게요. 예, 이 컴퓨터가 또 쉬어야 내일 생방송을 하니까.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꿀잼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오늘 갑자기 생방송해서 죄송하고요. 내일 그 제 시간에 오셔서 얼마나들 놀랄까. 지금 뭐야? 어제 방송한 거야? 미안해요. 예. 이게 지금 박근혜의 위헌 간담회에 대해서, 위법 간담회에 대해서, 이게 좀 이슈를 삼아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 정유라에 대해서 막 그 국민들이 자꾸 정유라 막 외치는데 잘못하면 역풍 분다는 거. 예, 그 두 가지를 그 경고 드리기 위해서 갑자기 생방송을 했어요. 오늘 갑자기 생방송 보시느라고 예, 바쁘게 달려오신 님들 고생들 하셨고요. 예, 그 뜻하지 않는 망치 부인의 새해 선물, 예,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새해 선물이었고요. 예, 오늘 생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참 일요일날 갑자기 주일 저녁에 갑자기 한 생방송인데 지금 4,000명 넘게 봤죠? 한 4,500명 정도 본 것 같아. 예, 이 정도가 이제 그 비상 대기조의 실력이라는 거죠. 예, 공지 없었던 일요일이 아니라 오늘 월요일이었구나. 예, 공지도 없었던 갑자기 생방송에 함께 해주신 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제가 오늘 월요일인데 주일이 착각했어. 예, 내가 지금 감기가 생각보다 오래 가네. 생각보다 오래 가고 이 토요일날 갔다 와서 토요일 날부터 송구영신 예배 가려고 못 가고, 송구영신 예배도 못 가고, 토요일부터 일요일 계속 잤더니 날짜 개념이 없어.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생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달려와주신 우리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예, 아프리카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사수해 주시는 거 그게 제일 큰 후원이에요. 예, 그 최고의 후원자이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2017년이 어떻게 보면 2016년보다 더 어려운 때이고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2017년은 뭐라 그러나 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 지금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이 인간의 탐욕이 이 전부 다 극우파, 극우 성향의 리더십들을 세워내는 굉장히 위험한 때이다. 예, 이때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진정한 평화의 리더십, 예, 정말로 이 평화의 리더십, 정의의 리더십을 세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올해 정말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돼. 정말 상황 심각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올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면 예, 정말 전 세계는 정말 또 한 번 전쟁의 3차 대전의 폭풍 후에 박살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워내서 이 세계 평화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그걸 과제로 가지고 여러분 다 같이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요. 예, 1919년 3.1운동을 보고 예, 중국의 그 10억 인구가 그땐 10억이 아니었겠죠. 예, 중국의 5억 인구가 들고 일어나서 5.4운동이 일어났고 또 인도의 3억 인구가
비폭력 평화운동을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1960년 우리의 4.19 혁명을 보고 이 남아메리카의 민족 해방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1987년에 우리 60항쟁을 바라보고 이 아시아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온 위대한 역사예요. 우리가 이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리더십을 세워내느냐가 제가 볼 때는 세계에 정말 기쁜 새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이 촛불 집회가 전 세계의 언론에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기적으로 소개된 거 여러분도 아시죠? 예, 단 한 차례의 폭력도 없이 2008년엔 폭력이 좀 있었어. 근데 단 한 차례의 폭력이 없이 2016년 11월에 이루어낸 우리의 이 기적을 우리가 올해도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7년에 정말 우리 손으로 세계의 평화를 정말 세계의 평화를 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불태워 빛이 되면서 갑시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갑시다. 올 한 해도 우리 또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함께 써갑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내일 낮 2시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망치분이었습니다.